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은 단순 베이스 분류, 영어로는 Naive Bayes Classification을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RPQG 21071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 naive Bayes는 영어로 simple Bayes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단순 Bayes라는 그 용어를 쓸 것입니다. 이 단순 Bayes는 이 방법론은 이 기계학습의 중에서 기계학습 기법 중에서는 아마 가장 그 단순한 그러한 방법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기계학습의 측면,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에 기초한 그러한 그 계산을 잘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토픽입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이 방법론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 세팅은 이 바이너리 리스폰스, 즉 이항 반응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항 반응을 0 또는 1로 코딩하기로 하죠. 예컨대 이 사망과 생존, 이렇게 두 클래스로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되는 이러한 그 목표 변수를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방법론은 이항 반응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항 반응, 폴리코토머스 카테고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 이상의 범주를 값으로 취하는 그러한 타겟 변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P개의 범주형 공별량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공별량들의 표기를 X1, X2, X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공별량이 꼭 범주형인 경우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치형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이 표기의 간편성을 위해서 이 범주형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베이스 공식이 있습니다. 베이스 공식은 후 확률, posterior distribution,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도 하죠. 에 관한 공식이죠. 그래서 X1부터 XP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공별량이 X1부터 XP인 경우에 Y가 K일 확률, 이 K는 0 또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확률을 구하는데 이 확률은 소위 베이스 공식에 의해서 Y가 K일 확률, 우리가 이것을 사전 확률 혹은 전 확률이라고 하죠. prior probability입니다. 곱하기 Y가 K일 때 X1부터 XP, 이 공별량이 취하는 이런 공별량을 취할 확률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Y가 K일 때, 그러니까 Y가 K인 그런 클래스 내에서 X1부터 XP라는 공별량에 대한 확률입니다. 네, 이러한 베이스 공식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법론에서 즉 단순 베이스에서 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Y가 K인 클래스 내에서 P개 공별량인 X1부터 XP까지 이 P개 공별량은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공식이 이 베이스 공식이 줄어드는데요, 축약되는데요. 한번 보기로 하죠.
probability x1부터 xp까지 given y equal k, 즉 y가 k인 클래스 내에서 x1, xp에 대한 확률은 지금 이 x1부터 xp가 이런 조건 하에서 이 클래스 내에선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죠. 이 확률은 이 개별 확률입니다. y equal k 클래스 내에서 x1에 대한 확률, 또 x2에 대한 확률, xp에 대한 확률 이렇게 곱으로 되죠. 따라서 그것을 좀 더 축약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probability x가 j given y equal k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베이스 공식은 이 베이스 공식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확률이고요. 전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곱해지는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각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로부터 아주 간편하게 추정이 될 수 있어요. 즉 y가 k일 확률 이거는 그냥 데이터 전체에서 y의 빈도 분표를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k인 클래스 내에서 xj에 대한 확률 이것도 y equal k라고 하는 서브셋 내에서 이 xj의 분포, 빈도 분포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집계 수준에서 이 우변이 베이스 공식의 우변이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P가 큰 경우에도 P가 아주 커서 예컨대 N보다 크다. 그러니까 자료의 그 개체수보다 데이터의 개체수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각 J에 대해서는 이 Y가 K인 이런 클래스 내에서 XJ의 빈도 분포 이것은 쉽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차원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별량의 수인 P가 커지면 이 굉장히 그 통계적인 모델 적합이 어려워지거든요. 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같은 경우는 P가 N보다 크면 모형의 적합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단순 베이스 분류는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성이죠. 물론 그 가능하다고 하는 그 전제에는 이러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즉 y equal k라는 범주 내에서 클래스 내에서 P의 공별량이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이러한 그 가정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큰 이점을 갖습니다. 이 라플라스 보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y가 k일 때 xj의 빈도 분포를 추정하는 그 방법에서 y가 k인 그런 서브셋 내에서 이 xj라는 변수가 공별량이 어떤 특정 값 xj를 취하는 경우를 그냥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 각 셀에서 그러니까 이 j번째 변수가 바로 이 값을 취하는 경우를 세는데 그 각 셀에서 이 알파라는 값을 더해줘서 계산하는 것이 이 라플라스 보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파를 물론 0으로 둘 수 있고요. 그것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상적인 선택, 꽤 괜찮은 선택은 알파의 값을 1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셀이라고 하더라도 셀 카운트를 1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보다 그
결과가 안정적이다. 출력이 안정적이 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형 공별량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공별량이 범주형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치형 공별량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수치형 공별량에 대해서는 y가 k인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y가 k인 클래스 내에서 xj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규 분포의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이 클래스인 k에 의존하게 만들고요. 물론 그러면서 제2번째 변수는 이제 제2번째 변수의 특성이 묻어 나올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정하는 경우인데요. 왜 꼭 정규 분포를 하느냐? 꼭 그럴 이유는 없고요. 더 확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이제 가장 그 정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모범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전 확률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한데요. 이 y가 k일 확률에 대한, 이게 이제 사전 확률이죠. 전 확률, prior probability인데 이거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n분의 n은 전체 개체수고요. 그 중에서 y가 k인 것들의 수로 이 전체 데이터에서 추정을 할 수 있죠. 공별량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범주에 대한 예측과 타겟 변수에 대한 예측은 이렇게 합니다. 즉 클래스 프리딕션인데요. 속성 공별량이 x1부터 xp인 개체는 우리가 어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냐면 이러한 사후적 확률, 그러니까 x1, x2, xp라는 공별량을 갖는 속성, 이러한 공별량 속성이 x1부터 xp인 것들 중에서 그런 클래스 내에서 y가 k일 확률이 가장 큰 k로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 가령 예컨대 0.4 대 0.6으로 돼 있다면 우리가 0.4보다 0.6이 크니까 0.6이 나온 y 콜 1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후 확률이 가장 큰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네, 우리가 쓸 패키지는 아래 21071입니다. 이 패키지 내 naive Bayes, 이 Bayes의 B는 대문자입니다. naive Baye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기본 용법은 x, y, 라플라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서 x는 공별량들의 늘로 구성된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y는 타겟 변수죠. 이것은 이제 그 클래스 벡터여야 되고요. 즉 팩터형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변수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뮬라를 쓸 수 있고요. 포뮬라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는 앞에서 그 라플라스 보정에 쓰는 수인데 디폴트는 0입니다. 이 여러 그 예들을 적용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우스 보스 84인데요.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이 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84년 미국 하원의 이 투표에
양상을 담은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 ML 벤치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샘플 R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실행하려면 이 1071 패키지와 ML 벤치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435개의 개체로 되어 있고 각 개체는 17개의 변수 값을 갖습니다. 첫 번째 변수가 클래스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민주당, 디모크래틱이냐, 또 공화당이냐, 리퍼블리칸이냐, 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6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각 변수들은 상정 법안에 거부를 했느냐, 찬성을 했느냐, 즉 반대를 했느냐, 찬성을 했느냐라는 양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투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끔가다 NA가 있습니다. NA는 값 없음이죠. 그러니까 기권하거나 투표하지 않은 경우도 아마 포함될 텐데요. 이 NA 값이 군데군데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이 투표 양상으로부터 그 의원의 성향, 정당 성향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라고 하는 것을 투표 양상으로부터 살펴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 일치하는 의원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엇갈리는 그러한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성향으로는 공화당에 가까운 그런 의원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를 쓰기로 하는데요. 클래스를 타겟 변수로 했고요. 모델 포뮬라를 썼죠. 모형 공식을 썼습니다.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물결무늬 이게 이제 그 모형에서의 등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그 밖의 변수들이 공별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이 now base 모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전 확률 혹은 사전 확률로 했던 부분인데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율이 대략 0.4와 0.6과 0.4 정도입니다. 네, 약간의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여기에서는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가 각 변수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제1 법안이죠. 법안에 대해서 디모크래틱, 즉 민주당은 약 40%가 반대했고 60%가 찬성했고요. 리퍼블리칸은, 즉 공화당은 80% 정도가 반대했고 한 20%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6개 법안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게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죠. 네, 나이브 베이스 방법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중간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약간의 변형을 해서 기계학습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할해 쓰기로 하죠. 즉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즉 학습과 테스트 목적의 데이터셋을 분리를 하고요. 또 이러한 분할이 한 번 하면 그런 우연성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0번 반복해서 평균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딩이 쭉 돼 있고요. 트레인과 테스트는 바로 트레인은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 부분,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트레이닝, 즉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말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이러한 훈련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나이브 베이스 모형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관측된 소속 정당과 예측된 소속 정당에 대한 표를 만들고 그러한 표들을 100개를 이 경우엔 T가 100이라서요. 100개를 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2 분류표인데요. 여기에서 이 비대각칸에 있는 것들이 오류, 즉 미스매칭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모크래틱인데 예측 결과로는 리퍼블리칸인 경우가 7.47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리퍼블리칸인데 예측은 디모크래트로 예측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오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을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정도의 오류율을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의 약 10% 정도에서는 실제 소속 정당과 그리고 그들의 투표에서 드러나는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공별량 중요도 측면에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계학습들은 이 블랙박스와 같아서 이 어떤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브 베이스에서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그러한 분류가 큰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지표는 뭐냐면 중요도로 쓸 수 있는 지표는 OSB입니다. Odds Ratio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2번째 변수에 대해서라면 J가 1인 경우에 있어서 Y가 0이냐 1이냐 그 확률 B 나누기 XJ가 0인 경우에 있어서 Y가 1인가 0인가에 대한 확률 B고요. 그러한 이 확률 B의 B 그것을 우리가 odds ratio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odds B에 의한 이 공별량 중요도를 보려면 이 XJ라는 변수도 2학령인 경우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하우스보트 84자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딱 이런 경우죠. 공별량이 2학령이고 반응도 2학령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odds ratio를 계산을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살펴보면 변수들의 중요도가 딱 나옵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 하우스보트 84자료를 보면 이런 거죠.
이 odds ratio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네 번째 법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디모크래틱과 리퍼블리칸인데 인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인 디모크래트의 경우에는 245명이 반대했고요. 리퍼블리칸인 경우에는 163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16명이 있지만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확연하게 표에서 보듯이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4라는 변수는 보다 뚜렷하게 의원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공별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두 번째 변수는 119 대 120, 73 대 75. 거의 비슷한 숫자고 따라서 두 번째 변수는 상당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정당성량이 드러나지 않고 아마 개별적인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표결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변수는 분류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가 가장 극단적이고 인 경우인데 각 경우에서 odds ratio를 계산을 해보면 이 네 번째 공별량에서는 이 odds ratio가 무려 1426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공별량은 거의 1입니다. 이 odds ratio가 1이라는 것은 이 행과 열이 완전히 독립이다. 독립일 때 가능한 그러한 수치죠. 이 하우스보우 84 사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odds ratio를 공별량의 중요도로 보고 그것들을 순서로 배열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번째 법안, 14번째 법안, 5번째 법안 이런 것들이 이 정당 성향을 분류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변수이고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법안, 10번째 법안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정당 성향과 무관한 그런 변수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적용할 자료는 유명한 피셔의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이 아이리스는 붓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데이터 셋에는 공별량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는 이 세팔에 관한 것이고, 세팔은 이제 꽃받침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붓꽃에서 꽃받침인 모양인데요. 그리고 2개는 이 페탈에 관한 변수입니다. 페탈은 이제 이 꽃이죠. 이 꽃에 관한 2개의 변수가 있어서 모두 4개의 공별량이 있는데 이 4개가 모두 수치형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폭, 길이와 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변수, 분류 변수로 이 종이 있습니다. 붓꽃에 종이 있는데 이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라고 하는 3개의 종이 있고 이 종의 분류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쓸 공별량은 설명 변수로 쓸 공별량은 세팔, 랭사, 위드스 그리고 페탈, 위드스와 랭사, 위드스 그러니까 길이와 폭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나이브 베이지에다가 이 함수에 넣고요. 이제 보면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의 앞부분은 맨 앞에 있는 것은 사전 확률, a priori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이 각 클래스 내에서 이 공별량의 분포에 대한 추정을 보여주는데요. 추정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공별량이 연속형이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게 되고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칼럼 1번 칼럼은 이건 평균이고요. 2번 칼럼은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있어서
세토사, 버시칼라, 버주니카가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전체 데이터를 나이브 베이스 모형에 넣어서 해보면 이와 같은 분류표가 나오는데요. 전체 150개 개체 중에서 이 세토사의 50개 개체는 모두 잘 되었고요. 버시칼라 50개 개체 중에서 3개 개체가 버지니카로 잘못 분류가 되었고, 또 버지니카의 50개 개체 중에서 3개 개체가 버시칼라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6개가 잘못 분류되었죠. 근데 이것을 기계학습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 분할에 의한 좀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100번 데이터를 분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신뢰성을 높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150개 개체 중에서 100개 개체를 학습에 쓰고 나머지 50개체를 테스트에 쓰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겠고요. 이러한 그 알고리즘 평가하는 스크립트는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여기서 보면 이 50개의 테스트 개체 중에서 평균 1.23개와 1.22개 합하면 2.45개가 되고요. 그것은 테스트 개체 수 50개의 약 5%에 해당이 되는 이런 수치입니다. 즉 5% 정도의 오류율을 볼 수 있습니다. 공별량의 중요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공별량이 연속형인 경우죠. 그래서 Y가 주어진 Y의 어떤 특정 클래스 내에서 XJ가 얼마만큼 다르게 분포되는가, 이러한 분포들의 이질성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에서 분산비 F가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죠.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을 해서 이 분산비 F가 나오면 그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공별량 중요도는 분산비 F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평가한 것이 여기 있고, 그것을 바플랏을 통해서 보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번째 공별량과 네 번째 공별량, 이것은 각각 꽃의 길이와 폭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개의 별량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 첫 두 변수는 이 세팔 부분이거든요. 꽃받침 부분인데 그것보다 큰 영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이브 베이스는 계산이 편하다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공별량의 중요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는 이제 스팸 데이터셋입니다. 이것은 이 4,601개의 이 이메일을 스팸과 넌 스팸으로 분류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러한 목적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2,788과 1,813개의 이것을 분류하는데, 이게 대략 6대4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의 그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팸 케이스들을 50% 정도 오버 샘플링을 해서
이 나이브 베이즈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스팸 케이스를 이 1813의 절반인 약 900개 정도를 더 뽑아서 추가해 넣고요. 그러면 대략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2788과 2719 거의 같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놓고 추가해 놓고 그 중에서 75%를 학습에 쓰고 나머지 25%를 테스트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에서 56개인가 57개의 공별량이 있는데 이것은 다 수치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이와 같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303개와 39개 정도가 이 오분류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넌스팸 중에서 분류 결과를 보면 392대 303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넌스팸인데 스팸으로 분류하는 식의 오류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오류율은 25%이 상당한 건데요. 근데 이 정도의 오류가 참을 수 있을 정도냐 이것을 한번 이제 보면 그 오류율의 수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분류 정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랜덤 포리스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그 동영상 강연에서 다룬 바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좀 보세요. 이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해 보면 오류율이 한 4%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즈의 25% 오류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랜덤 포리스트에 비교하면 이 경우에 나이브 베이즈의 분류는 오류율이 너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요약하면서 제 생각을 제 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가 작은 경우, 즉 공별량 수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로지스틱 모델이 더 좋습니다. 네, 이러한 통계적 모형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별량 간 중첩, 즉 상관성이 이 모형에 포함돼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P가 큰 경우에는 통계적 모형이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P가 큰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스라는 방법이 로지스틱 모델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네. 특히 P가 N보다, 즉 데이터의 크기, 개체수보다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나이브 베이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에서는 공별량들이 수치형인 경우 Y의 각 클래스에서 개별 변수들이 분포에 대해서 정규 분포가 가정이 되죠. 그런데 이 정규 분포의 가정이 잘 맞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별량의 분포를 살펴보고요. 그 살펴보는 방법은 히스토그램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클래스 내에서 이제 그 분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자 그림과 같은 것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 그림, 여러 개의 상자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보고
좀 대칭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 그림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변수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변환이나 제곱근 변환이 그런 경우고요. 이 앞에 그 마지막 사례인 스팸 데이터가 사실 그런 경우예요. 57개, 56개의 공별량이 있는데 많은 분포들이 들에서 큰 값적으로 상당히 긴 꼬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분포인 경우죠. 그러니까 적당한 변환, 제곱근 변환이나 로그 변환 등을 취해서 한다면 분류 결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naive base examples.r이라는 실습 파일이 같이 제공되니까 이 데이터, 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강의를 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R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 과학, 통계학을 공부할 때는 꼭 R로 한번 해보는 것이 10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